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이제 사례형이 있고 논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약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횟수가 지나갈수록 채점도 해보고 그러면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미묘한 차이가 여러분들 점수를 좌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점이면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나요? 한 달 남았으면은 여러분 지금 공부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주제 뽑아가지고 하시나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제가 볼 때 빠르게 막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그러니까 과목별로 회독수를 빠르게 막 늘리면서 잊어먹지 않으셔야죠. 이제. 이게 뭐 들어가고 이게 막 나오셔야 돼요. 지금쯤 되시면 그동안 준비했던 걸 뭐 교재가 됐건 여러분들 뭐 자료가 됐건 뭐 어떤 주제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내가 한다. 뭐 아직은 그렇게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계속 회독수를 늘리세요. 늘리시고 여기 오셔가지고는 말 그대로 그냥 보세요. 시험을. 그리고 이제 첨삭을 받으실 때는 의심을 하지 마시고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 출제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과목. 이거는 뭐 심판이나 다 행정법 분야니까 거기 이제 현직 교수들이 출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출제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답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겠죠. 그 요구하는 답에 맞게끔 답안을 구성하신 분들이 고득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제에 맞지 않으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답안지가 이렇게 채점할 게 쌓여 있는데 그걸 다 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문제가 출제됐을 때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걸 파악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뭐 사례도 그렇고 약술도 그렇고 여기에 벗어나는 서술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점수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절대평가라면 그 대략 이 정도 드리지 이렇게 하겠지만 이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몇 명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지금 출제자가 아무리 뭐 개인적으로 알 리도 없는 것이고 출제자가 재량적으로 점수를 주겠지만 자기가 요구했던 문제에 접근하는 답안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줄 것이지 그렇지 않은 답안에다가 점수를 준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는 이걸 잘 염두를 두세요. 문제를 푸실 때 생각을 한번 하시고 서술을 하시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좀 이따 제가 저번 주 채점병을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 쓰시려고 오신 분들하고 기존에 쓰신 분들하고 격차가 있는데 이게 좀 줄어들어야죠, 갈수록.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겠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별로 그렇게 설명할 것이 많지 않아서 사례 풀 때는 제일 먼저 이거를 보셔야 했습니다. 이 주어진 문제를 보시고 분명히 문제에서 질문을 할 때는 주어진 사안에서 뭔가 쟁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들 쓰시오라고 했으면 사안에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사안에 뭔가 있으니까 이게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를 쓰라 이렇게 이제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의 쟁점에서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사안의 쟁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가 항상 사례 문제에는 뭐가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 소재나 사안의 쟁점 하나 쓰셔서 거기서 질문과 관련해서 가지고 이 사례에서는 뭐가 문제된다는 걸 뽑아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쓰셔야 돼요. 제가 해설지에는 배점을 뭐 4점이나 뭐 이렇게 넣어드렸지만 실은 제가 볼 때
이게 사례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 50%. 요게 여기만 잘 짜임새 있게 잘 서술이 되고 논리 일관적으로 딱 맞아지면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겠죠. 여기가 사례 문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딱 생각하세요. 사례 문제는 20점짜리가 됐건 40점짜리가 됐건 질문에 대한 사안의 쟁점이 사례에 있다. 이렇게 사례에 있으니까 그걸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답을 하나를 잡으셔야 돼요. 결론. 그 결론까지 이제 도출하는 과정이 있겠죠. 제시된 문제 사례에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 이 사례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사례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사례에서. 약 절반 정도의 답안은 어느 정도냐면 사례 문제인데 약수를 쓰세요. 약수. 저번 주 제가 출제한 게 법률상 이익하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과 이제 가구제가 되냐 이걸 쓰시라 했죠. 그런데 진짜 그것만 쓰세요. 법률상 이익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빠져버립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요게 빠져버리죠. 요게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배점은 뭐 15점, 16점 이렇게 넣어드렸어도 실제 제가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건 10점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막 8점, 9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걸 쓰셔야 돼요. 최대한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례 풀 때.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다독하고 빨리 하셔야 하는데 일단 평상시 공부하실 때는 요 나올 만한 쟁점들은 이미 뭐 1특강 자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교재도 있을 것이고 사실 심판 사례에서 사례로 나올 만한 쟁점은 정해졌어요. 청구 요건하고 가구제, 뭐 추가 사유 변경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재결 나왔을 때 재결의 종류, 효력, 뭐 이 정도로 쟁점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빠른 속도로 막 보세요. 이 쟁점 나오면 이건 쓴다. 그런데 나머지는 주어진 문제 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지금 이거 물어봤다, 이거 물어봤다, 이렇게. 그러면 물어보는 것들은 질문은 요즘은 다 큰 걸 줍니다. 이거 써라, 이거 써라, 줘요. 주는데 진짜로 뭐만 하냐면 진짜 그것만 쓰세요. 좀 이따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례 문제가 나오면 실제 시험장에서 여기서 요 큰 거를 찾으려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미묘한 차이가 답안의 점수를 좌우한다 그랬는데 이걸로 좌우할 거예요. 사례 문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기 왔다 갔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뭐 이 정도 쓰면 되지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경쟁자에 대한 애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써야지 이렇게. 잘 써야죠. 잘 찾고 내가 쟁점 잘 찾았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지 대충 쓰면 되지. 이렇게 하면 점수 절대 안 나요. 여러분들 큐넷에 가시면 역대 그 점수 분포표 나오죠? 2차에서 실무법은 거의 약 11회 중에 6회, 5회 이상이 다 꽈락이었어요. 평균 점수가.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약술 문제는 제가 채점을 해보면 이제는 대동소이해요. 거의 다 잘 쓰세요. 약술은. 왜냐하면 실무법에서 어차피 행정사법하고 비송사건 절차법인데 약술은 이미 기출에서 나올 대로 다 나와가지고 준비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몇 가지 차이점 빼고는 거의 다 잘 쓰세요. 아마 이 현상은 현장에서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세요. 실무법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일단 최소한 1특강에서 들었던 자료 가지고 계속 빠른 속도로 일회독을 막 해나가시되 요 연습들을 꼭 문제 보시면서 하세요. 요 실전 가지고 부족하다 더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진도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시든가 기출문제 보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다 막 이렇게 연습하시든가 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 연습. 그 다음에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서술을 하시지 않는 게 좋으세요. 예, 채점자가 채점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제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해요.
뭐 교수나 저나 뭐 같이 행정법 연구한 지 20년은 똑같을 것이고 저보다 경력 낮은 사람들이 출제위원 들어가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근데 여기는 산업인력공단은 누가 출제하는가를 밝히지 않으니까 제가 정보 수집을 못하겠더라고요. 저 다른 주관식은 수집해가지고 그쪽 대학에 누구 있냐 그러면은 가끔 소주도 한잔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전공 교수가 들어가는데 조교들이 들어갈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못해도 조교수 이상 정교수는 돼야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대략 이 분야에서만 기본적으로 15년 정도는 했을 거니까 내가 이 문제를 냈을 때 이 정도는 써야 합격이지라는 게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기 때문에 딱 보면 알고 썼네 모르고 썼네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안 좋은 인상이 이거예요. 굳이 이런 걸 쓰실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안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약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쓰시려고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점수는 주는 거니까. 분명히 알겠죠. 아, 이게 제 시간에 이거 다 쓰기가 어려울 거라는 걸 출제하신 분도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거. 예를 들어 전 시간에 제가 대리권에 관한 것들 2개를 쓰시라고 했는데 대리 자격과 증명.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막 유권대리, 무권대리 막 쓰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비송에서 개별 사건 나오면 뭘 쓰셔야 했습니까? 개별 사건 나오면 그냥 총칙편에 있는 거 쓰셔야 했죠. 그런데 개별 사건을 냈는데 재단법인 그 사건을 어떻게 또 외우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는 건 심리였으니까 심리에 관한 것만 쓰시면 돼요. 신문하고 직권탐지 증거조사 그것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쓰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불필요한 거 쓰면 채점하다가 짜증낼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돈 받고 하니까 짜증을 안 내는데 아마 그 출제 교수들은 분명히 짜증낼 거예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채점할 것도 많은데 왜 쓸데없는 거 썼지? 보지도 않을 거예요. 감점 당할 수도 있어요. 쓰지 마세요. 딱 그것만 쓰세요. 약술은 정확하게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사례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어진 사례를 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질문과 관련된 쟁점을 찾는다. 이렇게. 자, 또 하나. 지금 답안을 쓰실 때 사실 지금 제가 막 다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일단 들어갈 내용을 쓰시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점수를 좌우하는 건 뭐가 될 거냐면 정확성이에요. 이것도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시험이죠. 주관식은 객관식보다 더 정확성을 요구를 해요. 근데 아직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시험이고 주관식은 더 정확해야 돼요. 왜? 객관식은 정확하지 않아도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관식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자,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겁주려고 한 건 아니고 비교를 해보세요. 문장 하나. 법률상 이익을 쓰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법률상 이익을 쓰시는데 대다수 분들이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2가지잖아요. 학설이. 법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 이익설 이거는 다 아시니까 이제 쓰신단 말이에요. 이거 안 쓰시고 가신 분들도 있던데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안 쓰신 분 중에 이렇게 인상을 받은 것은 있어요. 조문만 가지고 그 1번 사례를 풀어내시더라고요. 조문만. 근데 조문만 갖고 풀어가시는데 정말 조문을 정확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사안 해결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점수가 가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충분히 알고 쓰셨구나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막 쓰는데 창작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없는 말. 요 법적 보호 이익설을 쓰실 때 이건 아세요. 다 아시는데 대다수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법적 보호 이익설 쓰실 때 우리가 다들 막 개짓구 막 그렇게 외우고 다니신다면서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이익 이렇게 쓰세요. 또는 보호하는 사익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법적 보호 익설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빠져 있습니까? 법이 빠져 있죠? 무슨 법이에요? 이걸 안 쓰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그게 들어가야죠. 그게. 이 문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고 비교를 해보세요. 처분의 근거법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는 설. 이거 빠진 거하고 이렇게 쓴 거하고 출제자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계집구만 외우셨구나 이렇게. 저 계집구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오다가. 그렇게 외우신대요. 계집구. 그렇게 외우니까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쓰시면은 출제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약수라듯이 그냥 외우셨네. 고생하셨네요. 1점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2점 내지 3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왜 비교된다냐면 여기는 뭡니까? 여기도 지금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인데 뭘로 보호를 해줘요? 쟁송법적.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쟁송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이거하고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호를 하는데 실체법인 처분의 근거법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냐, 아니면 처분의 근거법이 직접 보호는 안 하지만 쟁송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면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을 해줄 것이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다들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하도 강조드리니까 이건 쓰셨는데 여기를 안 쓰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 쓰실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만 쓰셨다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반쪽이죠. 반쪽 쓰신 게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 미묘한 차이가 1점, 2점이 쌓이면 여러분들 합격 점수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답안지를 보시면은 첨삭한 거 보시면 요거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이거 쓰라고. 첨삭에다가 이거 안 쓰신 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쓰신 거 반드시. 이게 내가 알고 쓰냐 모르고 쓰냐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사례에서 지금 법률상 이익을 물어봤는데 문제 첫 번째가 법률상이 있는지 이걸 물어봤는데 사안의 쟁점에서 문제를 그대로 쓰세요. 이 사례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면 출제자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몰라? 내가 지금 출제했는데.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사안의 쟁점에다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아니 질문을 왜 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쓰셔야 됩니까? 이 사례에서 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이걸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안의 쟁점에. 그러니까 힌트를 하나 드렸었죠.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이미 학기가 뭐가 됐습니까? 개강이 돼버렸으니까 이 사람 불합격 처분 취소받아봐야 입학이 돼야 안 돼요? 입학이 안 돼요. 그렇다면 법률상이 있을까? 이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쟁점에다가 최소한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안의 쟁점에서 이 사안은 학기가 개강된 불합격 처분 이후에 학기가 개강됐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 한마디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다가 제가 이거 들어가신 분들 답안에다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 처분이 취소했을 때 이번 학기에 입학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그거 쓰신 분들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렇게 제가 써드렸어요. 첨삭할 때. 이해가세요? 이게 이런 게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사안쟁점 3점 배점이면 3점 받으세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질문만 쓰시면 1점 정도 주겠죠. 그럼 벌써 2점, 여기서 1점, 점수가 4.5점 차이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법률상 이익만 문제입니까? 학기가 개강됐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주쟁점은 이거 법률상 이익입니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쓰셔야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그러면 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도 사례에서는 뭐만 쓰시면 돼요? 이 사안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되는가? 이것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약, 그러니까 이제 다 쓰시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에 의 쓰신 다음에 그다음에 막 이런 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제재 처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 제재 위험이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지만 막 이거 다 쓰시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죠. 그런 거 써봐야. 이 사례와 관련된 것만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쓰실 때는 뭐만 잘 활용하시면 되냐면 활용하시면 돼요. 조문.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이제 사례 문제 채점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조문들을 안 쓰시고 답안 쓰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면 그 답안이 나중에 쭉 논리 구성에 나가실 때 지저분하게 돼요. 조문 딱 쓰시고 회복되는 이 법률상이 조문에 있잖아요. 처분의 효력이 뭐 기간의 경과, 집행,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이 소멸한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거만 쓰면 되죠. 이거하고 같냐 다르냐 이렇게 간단하게. 왜? 조문에서 썼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안 해결할 때 여기가 주쟁점인데 이 사안에서 이제 나는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이제 사안 해결할 때 제가 이제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없다라는 근거 찾으셨으면은 점수를 드렸고, 근데 이 사안 해결도 어떻게 하시냐면은 딱 결론만 진짜 딱 쓰세요. 이 사안에서는 법률상이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근거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례 쓰실 때는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사례에서 찾아가지고 쓰려는 연습. 그러려면 이거 쓸 때 시간을 다 답안 작성하실 때 이거 막 쓰느라고 시간 다 뺏기시면 제대로 쟁점하고 사안 해결 찾아야 됩니까? 못 찾아야 됩니까? 못 찾아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면서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례, 이거 많이 쓴다고 해서 점수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여기다가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해결 잘했냐 이거 보는 거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의 이 사례는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가구제도 그렇잖아요. 사안에서 왜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이 문제되는가를 써주셔야 되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끝나요. 행정심판법상 가구제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문제된다. 그럼 출제자가 뭐라 하냐면 그걸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출제했을까? 이렇게. 그럼 뭘 찾아야 되라는 겁니까? 쟁점에서. 이게 불합격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인데 이게 집행정지로 가야 되냐 아니면 임시처분으로 가야 되냐, 이걸 쓰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쟁점에다가 그걸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 적당한지, 그리고 임시처분이 허용될 것인지, 이렇게. 그럼 논리 구성이 이렇게 해야죠. 집행정지 쓰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쓰시고, 그리고 안 된다고 했으면 임시처분으로 가시고, 자, 임시처분으로 가는데 이거 쓰셔야죠. 사안 해결에서. 이 임시처분이 허용될 것이냐. 그러면 임시처분은 뭐 해주는 겁니까? 임시처분? 임시치위. 그럼 임시치위면 여기서 뭘 찾으셔야 돼요? 임시치위 어떤 임시치위를 줘야 될 것이냐? 이걸 찾으셔야죠. 이 사례에서 어떤 임시지위. 근데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어떤 임시지위를 줍니까? 이 사람 지금 불합격 처분 받았지만 면접시험을 보게 한다거나 논술시험 보게 할 임시지위를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 합격을 시키라는 거예요. 가구제니까 임시지위만 주라는 겁니까? 합격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임시 한번 지위를 줘보라는 거예요. 면접 볼 기회는 줘라. 논술시험 볼 기회는 줘라. 그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임시지위가 학기 개강하기 전 면접과 논술시험을 볼 수 있는 지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건을 잘 쓰셔야 돼요. 요건을. 그런데 대개 요건을 보니까 딱 보면 느낌이 온 게 이 두 문자로 외우셨구나라는 게 보이는 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문자로 외우시는 거 좋아요. 두 문자로 외우셨으면 살을 정확하게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서술을. 예를 들어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요 거부처분과 관련해서 정지 대상되는 처분이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요건 중에 그걸 정확히 쓰셔야죠. 정지시킬 대상되는 처분이 있어야 한다.
다들 어떻게 하냐면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쓰세요. 그 무슨 처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처분? 정지시킬 대상되는 처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거기에 거부 처분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이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은 대상이 좀 다릅니다. 임시처분은 처분만 됩니까? 부작위도 됩니까? 부작위도 돼요. 그러니까 쓰셔야죠. 처분 또는 부작위. 그리고 여기 없는 요건이 임시처분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것. 그럼 그게 사례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사안 해결할 때 이쪽으로 한다면 위법 부당하다고 의심된다라는 게 하나 나와야죠. 그러니까 임시처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제 거부처분은 집행정지가 안 되니까 임시처분 될 것이다. 그런데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가로로 이제 이렇게 쓰세요. 단 위법 부당이 상당히 의심되고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걸 쓰라는 건데 지금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걸 지금 사례를 줬으면 그 사례에서 그걸 쓰시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봐라. 그래서 이 위법 부당의 의심은 일부러 넣어드린 게 종교자유 문제 아닙니까? 종교자유 침해 문제 나오니까 위법 부당이 상당히 의심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면접이나 논술 볼 정도의 지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마무리 지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답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사례 각각의 사례에서 대략 한 10에서 15점씩 그러면 두 개 합하면 20점씩 막 차이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점수가. 이 연습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 막 그냥 사례인데 약술만 쓰고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불안한 게 그거예요. 길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정도 쓰면 되지.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답안에다 제가 첨삭한 내용들을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첨삭을 자꾸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첨삭을. 문제 많이 수집하면 뭐 할 겁니까? 첨삭을 안 받으면 본인 것이 안 되는데. 뭐가 내가 잘못됐는가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례는 가시기 바랍니다. 약술은 보니까 이제 그 차이점은 어디서 나냐면, 자주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술이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사법에서 문제라든가 문제 2번 같은 거,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다 잘 쓰세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4번이에요. 4번. 그러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쓰셨어요. 이게 강론이 나오더라도 그냥 총론 내용 쓰세요 라고 하니까 쓰신 분들이 있는데, 모르신 분들은 심리를 써야 되는데 심리 안 쓰고 신청권자가 누구다, 관할법원이 어디다, 재판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막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점수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